네, SK텔레콤 그 비클 테클랩 매니저님이신데요. 네, 홍승표 매니저님, 주제는 커넥티드카 글로벌 생태계 및 해외 협력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K텔레콤 이거요. 이 SK텔레콤 비클 테클랩 홍승표입니다. 카이스트는 거의 25년 만에 와보는데 굉장히 반갑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전 창조경제센터장님 임종태 센터장님께서 저 SK텔레콤 들어올 때 뽑아주신 분이라 또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한 6년 정도 그때 스타트업이란 말이 없을 때 벤처에서 한 6년 정도 일해서 벤처나 스타트업 쪽에 계신 분들을 굉장히 뭐랄까 반갑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커넥티드카 기술 및 글로벌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굳이 뭐 저희가 글로벌로 가서 나간 경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요.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그 옛날 폴더폰에서 아이폰으로 온 것처럼 지금 스마트카 시대에도 옛날에 어떤 기계식 차에서 지금 중간에 저런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테슬라 비슷한 단계로 오잖아요. 테슬라가 어떤 뭐 스마트폰 애플 같은 그런 존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서 보면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죠. 스마트폰이 되면서 어떻게 LTE라는 통신 수요랑 굉장히 결합이 돼서 큰 시장이 열렸는데 마찬가지로 스마트카드가 되면 기존에는 차 안에서 사람이 즐기던 어떤 컨텐츠가 이제는 차량이 생산하고 차량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차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커넥티드 혹은 커넥티비티가 중요한 차량 통신 중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관련된 부분이 차량 안에서만 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차량 간 통신이나 인프라 간 통신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어널리시스니까 그런 통신을 통해서 뽑아낸 데이터에서 뭐 관제나 유지 보수나 고장 진단이나 아니면 운행 습관, 운전자의 운행 습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차량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과속을 하는지 위반을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런 데서 통신이 다 관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통신하면 항상 나오는 보안 얘기, 인크립션, 뭐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차량 제어계와 어떤 일반적인 차량 데이터와의 분리, 그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 보안이면 암호화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뭐 키를 생성하고 키를 분배하고 키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시큐리티 인프라스트럭처, 또 유저 어텐티케이션, 그러니까 인증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인포테인먼트에서는 당연히 사람을 위해서 폰과 미러링하는 부분, 아니면 뭐 스트리밍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차가 되면 뭐 기존에 있는 콘텐츠와 더불어서 차량 안에서 사람이 보다 어떤 미디어에 몰입하게 된다고 해서 AR이나 VR 같은 이머시브 미디어도 얘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 비이클 네트워크는 차량 안에 이제 센서와 제어계들이 어떻게 통신을 하는가.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차량 제어만 통신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영상도 나오고 레이더 영상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기가bps를 넘어서 막 10기가bps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서 차량 안에 있는 네트워크도 커넥티드 카의 일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자율주행차가 되면 센서 같은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양도 많아질 뿐더러 그런 판단들을 차가 하려면 레이턴시나 어떤 막 용량 부분에서도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커넥티드카 기술 분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데이터 관련해서만 보면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 되면은 아까 앞 시간에도 자율주행차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영상 카메라가 한 6개쯤 달립니다. 저희는 뭐 10개 넘게 달고 있긴 한데 그 영상 카메라가 HD급으로 영상을 보내려면 보통 4Mbps 정도가 필요한데, 근데 그렇게 압축을 하면은 시간이 또 5초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영상을 앞뒤로 보고 리더넌시를 보고 압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압축을 안 하면은 이게 뭐 10GBps가 오히려 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한 적어도 100ms, 그러니까 100ms나 아무튼 1초를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영상을 압축해서 잘 보내려고 해도 100메가피스가 넘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이더도 싱글 레이더는 작은데 어레이 레이더 같은 걸 쓰면은 용량이 많아지고, 라이다도 이론적으로는 기가bps 대역폭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장애물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사가 되고, 근데 보통 앞 공간이 뚫려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실제적으로는 수십 메가bps 정도만 되면 처리할 수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 차량 내부적인 인터페이스도 기가bps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그 커넥티드 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통신 모듈도 그에 유사한 그 밴드위스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통신을 통해서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제한이 돼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LTE를 통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것들, 교통이나 교통정보 밀린다 안 밀린다, 차가 있다 없다, 충돌한다, 뭐 이런 안전 위주와 달리 5G가 넘어가면서 자율주행이나 협력주행 같은 케이스가 다수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쉐어링이라던가 아니면은 협력주행이라고 해서 인프라와 차량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자율주행에 도움이 되는 것들, 아니면 또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 아니면 차량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볼 수 없는 앞에 차의 영상을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센서가 아무리 좋아도 가려진 곳에 있는 거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차를 본다던가 골목길에서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 가려진 곳에 방향을 본다던가 하는 거는 센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해도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레벨 4부터는 통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량 통신 기술을 지금 펼쳐놓고 보면은 여기에 그 자동차 업계나 자동차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용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저기 왼쪽에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 그림은 무선랜을 차량 쪽으로 확장한 거예요. 802.11 계열의 802.11p 기술을 차량 통신으로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스를 좀 줄이고 대신에 그 커버리지를 좀 늘린 그런 기술이고, 그래서 지원하는 밴드위스는 굉장히 낮지만 단대단으로 직접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레이턴시는 빠른. 여기 약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자동차에서 쓰는 용어고, FCW 포워드 콜리전 워닝, EEB는 이머전시 일렉트릭 브레이크, CLW는 뭐죠? 레인 키핑 관련한 워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워닝들이나 세이프티 관련 것들은 10ms 안에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웨이브가 지금 기술로는 적당하고, LTE는 10ms를 지금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 최한 25mm 정도 지연 시간이 발생을 하고, 지금 실험을 해보면 한 60ms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 자동차 안전에는 아직 적용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5G가 나오면은 올해 굉장히 많은 시연들이 있었는데, 5G가 나오면 그때는 모든 차량 통신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이런 커넥티드카에서 차량 통신이 연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지거리가 확대돼서 레벨 4나 레벨 5의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고, 오히려 여기서 필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밀지도나 제어나 아니면은 감시,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가 도로의 어떤 교차로나 이런 데 서 있고,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 혹은 내가 안 보이는 방향의 차를 감시해서 내 쪽으로 영상을 주거나, 아니면 차가 있다 없다, 다가오는 차가 있다 없다를 정보를 주게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차량 간의 센서 데이터 경우, 그 다음에 그 센서 데이터를 누적해서 어떤 딥러닝으로 자율주행을 인지하는 부분들, 미디하는 부분들이 다 자율주행에 필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원격 주행이나 아니면은 정보 공유나 아니면은 자율 협력 주행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제센터나 이쪽에서는 관리를 하게 되고,
차량에서는 센서 데이터 공유로 인지 기호를 확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차량에 필요한 용량이 큰 데이터가 뭐 정밀 지도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지하는 것만큼 내가 정확한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10cm 정도의 정밀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무원 정보 데이터가 굉장히 양이 커서 그런 부분도 자율주행 시대에 어떤 차량 통신 커넥티드 카가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랑 콘텐츠 부분을 살펴보면은 그 어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헤드 유닛에서 다 이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은 뭐 앱 다운로드나 음악 스트리밍이나 영상, 뉴스, 내비게이션, 교통정보 같은 것들이 아마 다 옵션 같은 걸로 지금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옵션 같은 거에서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이게 점점점 클라우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자체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서비스를 하게, 그다음에 앱도 가지고 있죠. 뭐 특히 고급차 브랜드 BMW나 벤츠가 고급차 브랜드들은 다 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부 컨트롤할 수 있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뭐 R&D 역량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회사 차는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던가,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회사 규모가 아주 작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폰에 있는 걸 미러링하는 수준으로 또 많이 구현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어차피 내비게이션과 음악과 영상과 어떻게 보면 차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화면 미러링이나 아니면 미디어 미러링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IT 서비스를 그냥 이용하는 거죠. 뭐 영상이면 유튜브를 보고, 음악이면 뭐 멜론이나 뭐 그런 것들을 듣고, 내비게이션은 그냥 핸드폰에서 하든 티맵이나 김기사 앱을 그대로 쓰고, 단지 화면만 저런 헤드 유닛의 AVN으로 스트리밍되는 그런 어떤 자동차사 모델하고 IT사 모델이 경쟁하는 그런 구조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 회사도 잘하는 회사는 굉장히 잘하고, 자동차 회사도 그런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 굉장히 적극적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그 미러링 하는 것도 그렇게 뭐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연결해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번거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운전하는 사람의 나이대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나이대가 그렇게 또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운전은 굉장히 모든 연령에 고루 퍼져 있고, 스마트폰은 아마 50대 이상에서는 앱 새로 깔고 막 그러시는 부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40대 후반만 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전 그 차량 안의 부품들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혈용 모델을 살펴보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통신 모듈을 살펴보면은 이것도 어차피 다 그 기존 IT 업계, 퀄컴 같은 기존 IT 업계나 아니면은 차량용 칩밴드 NXP나 그 원래 차량용 ECU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량용 칩밴드들 간에 경쟁이 약간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통신 단말은 LG, 하만 등 티어1 업체인데, 사실 LG전자가 글로벌리 텔레매틱스 단말 1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만들어 본 업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거의 모든 통신사에 다 스마트폰을 공급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그 잘하죠.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자동차에서 이제 품질 관리나 안전 쪽에 했던 어떤 전장 업체들은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업자가 거의 뭐 500개, 600개 정도의 통신사가 있는데 거기랑 다 IoT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LG전자가 글로벌 1위, 하만이 2위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통신망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제조사별로 로밍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BMW 차를 사면 한 2년간인가는 T-모바일 유심이 있어서 전 세계 어디 가든 다 로밍돼서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2년인가 3년이 넘으면 1년에 120만 원,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얼마를 내면은 계속 쓸 수가 있는데 그 지금 그렇게 가격이 비싼 이유가 그 로밍 구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를 사게 되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다 쓸 수는 있으나 로밍 구조라서 비용이 좀 비싸고, 근데 지금 그게 로컬망으로 계속 변경 중입니다. 그래서 그 BMW 차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예전에는 로밍으로 나갔었는데 이제는 로컬 SK텔레콤 통신망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을 중이고요. 그다음에 뭐 내비게이션도 보면은 전문 업체들도 있고 차량 제조사 것들도 있고, 그런데 맵 정보에서 또 보면은 이건 대부분 국내인데, 근데 국내는 맵 정보가 서너 업체만 보유가 있어요. 근데 차량 제조사 입장에서는 차를 전 세계에 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텀텀이나 히어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컨텐츠에서도 외국 업체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달상치도 잘 아시다시피 모비라이 같은 어떤 굉장히 글로벌리 마켓쉐어가 높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는 또 비싸고 해서 또 국산 장치들이 도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객 특성별로 달라서 통상 자체 솔루션을 보유하는 관제 솔루션 같은 분야도 있고 데이터 분석이나 클라우드 센터 같은 그런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SK텔레콤 마크 붙은데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전부 다 글로벌 업체랑 일하고는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어떤 회사에 납품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 그런 데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내부 수요에 의해서 또 뭐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나 그런 고객들의 수요가 있어서 그 개발을 직접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글로벌리 협력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을 보면은 뭐 라이드 쉐어링이나 이거는 커넥티드 카와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데 커넥티드 카 기반에서 다 하는 거라서 차량용 오토 서비스들이 있고요. 주차장, 뭐 광고, 정비, 주유, 주차, 세차까지 뭐 다 이제 오토랑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카쉐어링 같은 경우는 차량 소유모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 완성차 업체들에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라이드 쉐어링, 밑에 라이드 쉐어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이 크죠. 우버나 리프트 같은 엄청난 대형 업체들이, 그 우버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아마 저기 어떤 자동차 제조사보다 다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업체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버가 아니더라도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의 그랩 같은 아까도 얘기 잠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업체들도 지역별로 선도업체가 존재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그 다른 부분으로도, 그러니까 운송이나 뭐 음식 배달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도 기반 서비스는 웨이즈나 아니면 인렉스, 스위프트 내비게이션, 히어 같이 어떤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경로를 생성한다던가, 그러니까 지도를 내가 뭐 예를 들어 기존의 지도를 만드는 방법은 뭐 지도를 만드는 차량 한 20억짜리를 5대 구매해서 1년 동안 전국을 돌리면 그게 이제 대한민국 지도를 만들 수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용자가 지나가는 경로들을 일일이 업데이트를 해서 지도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래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상상을 통해서 적어 보면은 자율주행에 의한 어떤 것들,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되면서 사람이 좀 더 자유로워지면 사람이 쓸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정밀치기 같은 것들에 의한 그 서비스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기 언번들링,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가 사업을 하기 힘들었던 게 어떤 안전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다음에 완성차를 정점으로 해서 굉장히 그 수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완성차 밑에 티어 1이 있고 티어 1 밑에 티어 2가 있고 티어 3가 있고 해서 그 체계가 다 부품으로 돼 있고 딱 하나에 뭉쳐지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 힘들었는데, 뭐 스마트카가 되고 커넥티드카가 되고 이런 IT 기술이 점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다 기술들이
언번들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옛날엔 현대차건 당연히 현대 MN소프트에서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 내부의 내비를 잘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핸드폰 내비가 훨씬 편한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뭐 센서나 아니면 다른 뭐 차량 통신도 그렇고 아이다스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좀 별도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차량 분야에서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제어 관련해서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제어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제조사에서 안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로 뭐 인지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영상 처리나 그쪽 부분에 스타트업이 많은 것 같고 아니면은 데이터를 모아서 서버 같은 데서 분석해주는 그런 스타트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말을 잠깐 빼먹은 것 같은데 여기서 데이터 분석할 때 중요한 게 이제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 수십만 대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회사는 별로 없거든요. 거의 자동차 제조사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들 하는 게 어떤 그 시스템을 꾸미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거 많이 공부해 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알고리즘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의 한 80~90%는 아마 데이터를 모으는 게 그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런 사업에서도 실제 디플로이돼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가 데이터의 품질을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